네, 수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들과 토크로 꽉꽉 1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80에서 지고 온 김재섭입니다. 네, 그 얘기 좀 하죠. 자, 정치인이 이제 예능 프로 뭐 이제 출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하는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눈이 띄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김재섭은 어땠습니까? 제가 저희가 500명의 예선 진출자 중에 예선 네. 참가자 중에 제가 무패로 전승으로 본선까지 초고속으로 올라갔지만 본선에서 1초 만에 져가지고 네. 네, 굉장히 헬스부 장관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조금 창피하게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너무 다른 출연자들이 정말 근육도 그렇고 힘도 세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작아 보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고. 저도 사실은 그런 뭐 여러 가지 프로들이 있는데 뭐 힘쓰는 프로인데 정치인 좀 추천해달라고 제가 김재섭 위원장이 딱 떠올라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프로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지는 거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붙었던 분이 그 전 통합 챔피언이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너무 빨라가지고 예. 아무튼 패자는 말이 없는 것으로 다음번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를 잘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 동남아 순방 일정 마치고 오늘 귀국을 하는데 자, 한미일 뭐 연쇄 릴레이 회담, 또 한중 회담까지 이제 했습니다. 순방 총평부터 얘기 좀 해보고 뭐 본격적 얘기 해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G20이라든지 뭐 네. 한중 한미 한일 회담은 사실 이렇게 기억이 안 남고 시작할 때부터 MBC 기자 탑승 거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 이른바 빈곤 포르노 논란,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이제 또 특정 기자만 이제 네. 얘기한 거 등등 이제 이런 이제 부수적인 문제만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솔직히 그 회담의 무슨 어떠한 방향이나 이런 성과 같은 거는 거의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국민적 관심도 못 끌었던 것 같고. 박용진 의원 잠깐 출연을 했었거든요. 금방 2부에서 비슷하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순방 가면 뭐 그냥 점수 받아오면 되는데 이상한 논란들이 많아서 그 점수를 좀 까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다층적으로 네.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 오전 6시 50분 성남 공항 통해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네. 오자마자 지금, 네. 귀국을 했는데 이상민 장관한테 고생 많았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또 불거질 정치적 관이 상당히 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출발 전,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나토는 가서 공군 1호기에 민간인을 태운 게 문제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 나토죠. 네. 그리고 나서 미영케는 이제 뭐 조문 논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출발 전부터 논란이 됐잖아요. 앞서 MBC,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이 상당히 심각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어떤 선택적 언론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고, 끝까지 두 개 매체 기자를 어떤 사사로운 인연 때문에 따로 불러서 공식적인 브리핑은 안 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사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의 언론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 상당히 큰 의문을 남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장 취재한 기자들이 돌아오는 오늘부터 기자협회 또 여러 언론단체들 통해서 상당히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이 네. 가만히 있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있었어요. 한중일, 한미, 한일, 그다음에 한중까지. 예. 근데 네. 이 회담 취재를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들어가서 직접 취재, 최소한 모두 발언 정도는, 근데 모두 발언이 발언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표정, 몸짓,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배치된 장신구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기자들이 종합 판단해서 기사를 쓰는데 그런 걸 못하게 이제 막은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상대국의 뭐 서로 양해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요구했는지 이 자체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자들이 전반적으로 깜깜이 취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 문제 대단히 크기 때문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한미일 회담 이제 처음 하는 그 포괄적 회담이었는데 예. 그 회담에서 나온 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세안은 그동안 경제 협력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안보 협력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군사안보 차원에서 아세안을 봐야 되는가. 이것도 안보 쪽에서도 상당히 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많은 논란을 낳은 회담이었다. 두 분은 좀 언론 쪽에 그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좋은 평가도 한번 김수희 위원장님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말씀 주신 내용들은 그 외교적 성과, 그다음 한미일 정상회담, 아마 한중 정상회담, 뭐 이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 때문에 외교적 성과들이 가려졌다라는 비판들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점이 느껴지지만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의 내용 자체는 저는 기념비적이다라는 것이 기념비적이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북중러가 단단하게 그 삼국이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고 한반도가 그 완충지대로서 되게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우리 외교가 얼마나 그 한 발 한 발이 중요한지가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히 이제 자유민주 체제에 손을 기꺼이 내밀고 그들과 단단한 연대를 맺었다라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우리 핵우산, 미국의 핵우산을 그 우리 전략으로서 활용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일 협의체를 통해서 원자재, 그다음에 뭐 공급망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장 기자님이랑 좀 다르게 우리가 아세안에 대한 관점을 이번에 좀 확대를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우리가 발전 지원을 하겠다. 미국과 일본과 합쳐서 지원을 하겠다. 말 그대로 아세안 자체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소리거든요. 한국만으로는 어려운 그런 외교적인 상황 속에서 아세안 자체의 파이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견줄 만한 국력을 갖출 수 있는 저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고 굉장히 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른 것 때문에 좀 가려진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기념비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내용적인 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요 하나만 좀 짚어보죠. 중국과 회담 부분, 또 중국 관계 개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정쩡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상당히 혼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아세안 문제가 정치 군사화된다는 얘기는 사실 이 트럼프 정권 때부터 범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 견제 정책이 들어왔고, 사실 바이든 정부 그대로 지금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반중이 되니까 거기다가 중국도 같이 포함시킨다는 얘기를 막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 문제가 가지고.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사실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문제,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범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어떻게 들어가냐에서는 역시 혼란스러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회담이 길지는 않았는데 뭔가 크게 큰 눈에 띄는 가시적인 부분, 중국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쵸,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뭐 이제 여러 언론에서 뭐 시진핑 주석이 그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북한이 호응을 해온다면. 북한이 지금 호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한테 그 이제 그 남북관계 개선을 좀 하라고 요구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큰 틀에서 보면은 중국이 우리에게 미션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니네 남북 관계를 좀 풀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라. 자꾸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인도 태평양으로 나가면서 뭐 군사적으로 계속 군비 경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 관계를 개선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가 들을 소린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소위 얘기하는 한국판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인태 전략 자체가 미국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딩까지 똑같이 받아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이건 확실히 미국 편에 서겠다는 공개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아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대륙이고 대륙의 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륙 정책이 필요한데 느닷없이 인도 태평양
감량하면서 해양 정책에 우리가 포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일본과 미국의 국익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해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대륙과 관련된 상당히 아시아 전략이 중요한데 이번에 보면 아시아는 없고 상당히 뜬금없고 위태로운 전략이다. 이런 비판이 학자들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개별 일정을 소화했는데 지금 이 보면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좀 공개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또 이 사진 관련해서 논쟁들이 있었는데 뭐 김준석 위원장님부터 그 말씀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그렇게 논란이 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별의별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오드리 헵번을 따라했다 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또 이 야당의 장경태 의원은 빈곤 포르노라는 말 자체를 쓰게 됐는데 사실 근데 되게 외교 정상의 배우자들은 우리가 공중외교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정상이 아닌 일반 대중들을 만나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뭐 문화라든지 아니면 기반 민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실 대중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역할들을 되게 이제 배우자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병원에 간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콜롬비아가 지금 그 대한민국이 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 방문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많은 후원들을 좀 이끌어내가지고 실제로 그 병원에 있었던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좀 선한 영향력까지 갖췄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외형적인 논란으로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좀 뭐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 일정 중에 조금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게 있나요? 예. 그 외교 정상 배우자들끼리 만나는 공식적인 그렇죠? 회담이 예, 있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거 아니고 이제 병원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병원을 가셨으면 다 더 좋았을 했으면 것 어땠으나. 다 했으면은 더 완벽했을 것 아.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도 좀 아쉬운 정도인 거지. 지금 김건희 배우자의 행보 하나하나 뭐 무슨 풀이 나중에 됐다 이걸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다 외형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는 비판을 삼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만큼은 좀 칭찬할 거는 좀 칭찬했으면 좋겠다는 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또 두 분한테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 행보가 더 눈에 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게 거의 득일지 실일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이제 그 아마 이 빅데이터 검색해 보면 거의 9대1 정도로. 9대1 정도로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예. 인도태평양 전략이니 뭐 이런 거 거의 이슈 안 됐고요. 네. 이 대중적으로는 네. 그 사진 한두 장으로 그냥 폭발시켜 버렸는데 저는 내용보다도 형식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고 봐요. 형식이 좀 잘못됐다. 예, 네. 형식 자체가 제가 볼 때 사진 속은 병원이 아닌 것 같던데 그냥 빈민촌 집안 같던데. 예. 두 군데를 다 갔어요. 다 병원 간 것도 이슈가 안 되고요. 그럼 병원 간 것도 이슈가 안 되고 차라리 만약에 그거였다면은 기자들 다 데리고 병원에 가서 당당하게 뭐 위로도 하고 지원도 약속하고 이런 것을 뭐 생중계로 하고 네. 기자들에게 보도사진 찍게 하고 이런 형식이었으면 괜찮은데 기자들 다 못 오게 하고 옷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제스처가 완전히 화보 연출 사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빈민촌 집안에 가가지고 이거 완전히 화보 사진 찍은 거예요. 누가 봐도 뭐 이건 사진 전문가 보면 다 아는 건데. 네. 그러면 도대체 영부인의 역할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이 대통령이 이제 잘 할 수 없는 세세한 이제 정말 이 빈곤층이라는 걸 뭐 보살피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거라 하더라도 형식 자체가 자기가 부각되고 싶은 네. 이미지 자체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도대체 모델이냐 뭐냐 이런 논란이 폭발할 수밖에 없고 예. 또 하나 이제 그 국가적 예의에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다른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왔는데 우리 어디 달동네 판자촌 들어가서 애 안고 있는 사진을 찍었으면 과연 대한민국 언론이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그나마 캄보디아가 이런 여론민주주의가 아직 안 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를 무시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건 사실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모델 같은 그 화보 사진. 진정성이 전혀 떨어지는. 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에게 이게 너무 안 좋은 그냥 부정적 이미지가 그냥 박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예컨대 이제 에이펙을 하느라고 한국에 이제 다 지도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가자고 네. 했어요. 그런데 질 바이든 여사나 아니면 펑리 위안 여사나 아니면은 뭐 브리짓 마크롱 여사나 이런 사람이 전주 한옥마을 안 가고 영등포 쪽방촌이나 이런 데 가서 빈곤 노인을 위로하면서 노인
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한국, 그러니까 예컨대 프랑스, 중국, 뭐 미국 이런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 나라의 빈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빈곤 퇴치를 위하여 우리 그 김건희 여사께서 네. 앞으로 어떤 비전과 철학과 그리고 어떤 액션 플랜을 갖고 있는 것인가, 실제로 그게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게 의문인 것이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사진 한 장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출을 했다면 이것은 캄보디아 국민들에 대한 무시죠. 그리고 이 나라의 빈곤이 이렇게 심각하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고 실제로 그 사진이 나오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어린이를 위해서 후원이 쇄도하고 예, 있다. 그런데 후원이 쇄도하는데 그 후원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한 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진정성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좀 부족하다는 네, 거예요. 예컨대 이제 행보가 이런 식이에요. 이제 심장병 어린이 방문하고 그다음에 폐어망을 활용한 가방 액세서리 만드는 친환경 기업을 방문했고요. 예. 그리고 발리에서는 비닐 사용 금지 법안을 이끌어낸 환경운동가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발리 한국학교 뭐 이렇게 다녔는데요. 뭐 이런 거 다닌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기후 변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여성 뭐 이런 문제에 관심이 나는 많다. 네. 라는 메시지를 국내용으로 던지고 싶은 거죠. 김건희 여사가 나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이런 정치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성 있게 기자들과 함께 가야죠.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자들한테는 취재를 불허하고 전속, 이른바 전속이 주는 홍보용 사진을 몇 개 던지고 이거 쓸려면 쓰고 말래 마라 이러면 그걸 가지고 모든 도하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많이 이번에도.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무슨 옷을 입었나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앞서 이제 빈곤 포로노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있는 얘기예요. 그 실제로 많이 얘기도 됐습니다. 동정심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빈곤 계층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용어, 그러니까 사회학 자들이 다 아는 이런 네. 얘기들인 거죠. 그리고 오드리 헵번 얘기를 하는데요.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에는 1954년부터 유니세프 조직에서 활동을 했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NGO 활동가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다르다는 현장에서 거네요. 촬영한 그런 사진하고 가서 한번 그냥 딱 연출된 사진을 찍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선 곤란한 거죠. 김재수 위원장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내심의 의사 이것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사실 문제를 잡는 것은 저는 이제 트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외교적인 성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외교적인 논란을 빚었다든지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든지 내지는 그 병원을 방문한 이후에 실질적인 개선 내지는 실적인 후원, 지원 등이 없었다든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비판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는데 사실 객관적인 결과들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통령실의 입장대로 네. 지원도 쇄도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내심의 의사와 주관적인 판단으로 외교적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뭐 취약한 계층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국가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 캄보디아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 김건희 여사의 그 당시 병원 방문은 전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안내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안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안내해줘서 이루어진 네.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은 캄보디아에게 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부터 꾸준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애초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문제를 새로 불게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그걸 이슈화시킨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외교적 성과만큼은 민주당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야 없이 잘한 건 잘한다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내심의 의사, 사진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한마디만 짧게만요. 예. 내심에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사진만 찍고 오면 안 되고 실제로 그러면 캄보디아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기자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이후에 캄보디아라는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있는지 네. 이제 이게 그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진만 찍고 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홍보인 것이잖아요.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은데 YTN 보도에 나온 건데요. 김건희 여사가 그 어린이한테 이제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저기 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촬영 이제 찍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홍보를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지금 취재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기자들 같이 가서 뭐 찍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두 분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MBC 배제 논란부터 해서 또 2명의 기자는 개인적으로도 대통령 만나는 모습 또 지금처럼 회담 자리라든지 풀 기자단이 안 들어가는 모습 이 등등 좀 이번 순방에서 언론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원래 이 외교 안보 문제가 이 좀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기자들이 취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외교에서 우리가 결렬 했다. 당장 상대국에서 당장 그걸 터뜨리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영국 영향 조문을 우리가 안 했을 때 분명히 결례인데 그렇다고 영국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한민국한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 가지고 사실은 국민을 좀 속이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외교 문제 같은 거에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좀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영국 영향 조문 안 간 거를 네. 영국 왕실의 안내를 받고 안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이번에도 캄보디아 그 빈민촌 방문하는데 캄보디아 정부의 안내를 받았다. 나는 그거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왔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자들이 가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네. 이제는 그 기자들까지 못 오게 한다면은 이제는 정부의 그런 외교에 대한 발표를 아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기자들이 가도 사실 속일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이런 외교의 실패나 결례 문제는 다음 정권에 터질 수가 있어요. 현 정권에 터지는 문제가 아니라. 네. 외교 뭐 지금 순방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특히 기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오늘 이번 순방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회담 취재 같은 네. 경우에는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익이 걸린 사안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하세요. 네. 네. 외신 없이 네. 내신만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신 이를테면 빼고? 예. 2005년 9.19 합의가 있었던 북경 회담을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각국 기자들의 각축전이었고요. 그리고 일본 기자들이 그게 제일 심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교부에서 아예 외신 나가라고 하고 왜냐하면 6개 나라가 와서 막 회담 취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고 내국 신문사만, 네, 내국 언론사만, 네. 내신만을 대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요. 기자들하고 당국자들 간에 경우에 따라서 논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국익에 맞는 거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게 없었던 거고 브리핑조차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용기 시간이 없어서 발리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못 한다 그러고 그냥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기간에 전용기 안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해야죠. 왜냐하면 일단 출발을 합시다 해서 출발을 했으면 비행기에서 이동하는 기간에 브리핑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브리핑을 안 한 거예요. 공식 브리핑을 안 하고 사적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편이 검사인 CBS 기자, 그 다음에 후보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채널A 기자 마크맨. 둘만 네. 불러서 따로 사담을 나눴다. 1시간이나.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전부 900만 원씩 내고 1인당 900만 원씩 내고 그 수행 취재를 간 거예요. 회담 취재를. 그러면 그 취재에서 어느 기자는 대통령하고 만나서 1시간씩이나 사담을 하고 어느 기자들은 멀뚱히 그냥 앉아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기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요? 예, 어떤 기자들은 안 되겠다.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겠다. 대통령실하고 협조하는 기사를 많이 써야겠다. 예. 일종의 충성 경쟁 비슷한 게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자들은 이게 뭐야? 기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론 탄압이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아예 보이콧하는 기자들이 생기겠죠. 네. 이 분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쟁 못지않은 혼란 속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왜 언론도 편가르고 얘는 내가 좋아하는 애니까 따로 만나서 사담을 하고 쟤는 내가 싫어하는 애니까 아예 비행기도 타지 마. 너는 타지 마.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어떻게 언론을 대하면서 이렇게 사사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대미문의 취재 제한이고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 탄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좌고우면 없는 투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하게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럼 차라리 그냥 전용기에 2명만 태우고 가지 처음부터 CBS하고 채널A만 왜 다른 기자들 완전히 전부 다 들러리 세우고 뭐 하는 거냐. 제일 심각한 문제는 공식 브리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우리 김재슬 위원장님 정리 좀 해주시면 듣고 좀 광고 잡고 들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 특정 매체 2명의 기자와만 대화를 했다. 네. 그다음에 출발 직전에 MBC를 배제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합쳐지게 되면 사실은 좀 불필요한 논란들을 만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MBC 때문에 크게 그걸로만 이슈가 빨려 들어가는 것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완전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2개의 매체, 특정 매체만 사담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뭐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언론 전체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네, 보면요. 말씀하십시오. 예. 기자하고 대통령이 만나는데 사적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2 기자는요. 앞으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떼거리는 확보했을 거다. 매일 써도 될 거다. 떼거리라는 거 기사거리 그렇죠. 기사거리가 있을 것이다. 예. 네. 뭐 변희재 대표님 심각하게 얼굴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 전례가 없을 거고. 처음입니까? 전례라는 게 왜냐하면 그 청와대 시절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노태우 정권 때까지는 네. 이제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가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중에 친한 기자 3-4명 불러서 뭐 술 한잔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래도 말이 많았어요. 그때도. 또 말이 많았는데. 근데 이거는 전용기이기 때문에 모든 기자가 다 있는데 거기서 둘와 이건 다 알려지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렇게. 그 자기 비행기 탄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알려졌죠. 그것도 알려진 거죠. 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흐른 다음에 승무원이 옵니다. 와가지고 2명의 기자한테 쪽지를 건넵니다. 네. 앞으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왜 갑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는 만나러 가는 거예요. 쪽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네. 2명이 갔어요. 남들은 다 밥 먹고 있는데 쟤네 둘만 왜 가지? 근데 갔다가 오면 왜 갔어? 누구 만났어? 뭐 했어? 당연히 이거는 공개될 수밖에 이거는 없는 이 거죠. 스타일이야. 그 재벌 회장이 이제 자기 전용기로 어디 해외 나갈 때 네. 총회하는 직원 한 2명 정도 딱 부르면은 또 이제 그러네요. 다 눈에 띄거든요. 이제 네네네.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그러면 채널A나 CBS 기자를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 기자들을 상대로 취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김재수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자, 순방 얘기 뭐 또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다음 주제는 대통령 경호처가 이 경호구역 내에서 군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희재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올 것이 왔다 하고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은 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당시부터 네.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하고 정말 그때 당시 이상했던 게 웬만한 군 출신들이 청와대에서 용산 옮기는 걸 다 반대했는데 예.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이 자기가 주도했다라고. 네. 이분이 어쨌든 장성 군인 출신인데 출신입니다. 군 장성 출신이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거든요. 아니 군 장성 출신이 뻔히 알 텐데 경호에서 분명히 문제 생긴다는 거 뻔히 알 텐데 청와대에서 용산 옮기면 어떻게 네. 그런 말을 했었을 때 그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경호처장이 청와대는 영내를 중심으로 이게 경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용산을 옮기면서 이제 한남동 공간까지 그러면은 당연히 용산부터 한남동 공간까지의 그 영역을 이제 외부 영역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경호처장의 권력이 세질 수밖에 없을 거다. 바깥에 있는 애 군 경찰까지도 컨트롤하게 될 거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그게 온 거죠, 당연히. 그게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호처의 이른바 정치화 이제 권력화가 시작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뭐 김재수 위원장님 네. 뭐 지금 유신 시대로 회귀한다 민주당에서는 또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요, 저는 완전 거꾸로 다 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경호처가 가장 위세가 좋았을 때는 차지철 그렇죠. 다들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 경호처가 군과 경을 지휘 감독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네. 말하자면 내부 준칙 같은 걸로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통령 경호한다고 탱크 막 집어넣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결국 뭐 정권의 몰락까지 겪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됐었고, 그러니까 그 경호처가 기본적으로 내부 준칙으로서 그 적어도 경호구역 내에서는 군과 경을 지휘 감독을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그 역할과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권한들을 남용하고 차지철이 자신의 권력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남용했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 시행령으로서 완전 제도화를 시켜버리면 그 권한과 역할의 범위를 정확하게 한계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 저도 시행령을 보니까 경호구역 내에서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문구가 박혀 있어요. 구역 내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그 전까지는 자의적으로 행사됐던 경호처의 권력들을 명시적으로 시행령으로서 제도적으로 안비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 적용한 것이지, 이것이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경호처의 권력을 크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윤선 기자님 얘기 들어보고 네. 예. 제가 그래서 경호처 취재를 좀 했는데요. 실제로 이 내용은 2018년부터 추진이 추진됐던 되었다고.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직제령으로 이제 되어 왔던 것은 이제 법제화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고 네.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호처장은 군 출신이긴 하지만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군과 경찰을 통솔하는 지휘권을 갖게 되는 이런 차원인데, 앞서 김재섭 위원장님 잘 말씀하신 대로 경호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용산과 한남동에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예컨대 뭐 광주에서 무슨 행사할 수 네. 있고 부산에서 무슨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어떤 행사에 뭐 인사 말씀 가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지역에 있는 군과 군도 지휘할 경찰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과 군인들이 건바이 건으로 대통령 경호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경호처에서는 별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던 것을 올해 법제화하는 것이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뭐 그러니까 경호 구역이라고 한정은 지어져 있지만 그래서 문제는 없다라는 게 이제 경호처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크킹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책임론 불거진 이상민 장관, 지금 보면 재난관리체계 개편 TF 단장도 맡았고요. 대통령 순방 떠나기 전에도 톡톡 치는 모습도 있었고, 지금 귀국할 때도 뭐 격려하는 모습. 그래서 거치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부터 이제 이 이상민 장관까지는 경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징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여졌죠. 그리고 네. 그것도 아마 의도적으로 그 신임한다는 의사들을 많이 보였는데, 사실은 지금 소방노조가 이상민 장관을 좀 고발할 정도로 고발했습니다. 예. 예. 뭐 총괄 책임자죠. 그러니까 경찰하고 소방서까지 모든 이제 이른바 좀 치안 담당하는 거 총괄 책임자인데, 이상민 장관을 경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밑에 실무 책임자, 그러니까 뭐 용산서장하고 저 경찰 서울경찰청에서도 112 담당자 거기까지만 정리하고 여기서 끝내겠다. 만약 이상민 장관까지 경질하게 되면은 대통령 책임론까지 올라올 테니까 이 이태원 참사의 모든 것은 경찰 실무자들의 하나의 실수다. 그렇게 정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사퇴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 가능성이 많기도 하는데, 근데 정치권 취재를 좀 해보면 네. 연말 연초 개각설이 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로 문제로 지적된 몇몇,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 뭐 새로운 분위기에서 출발하자는 차원에서 뭐 그런 얘기도 돌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것이 실제로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귀국해서 이제 전국 전망을 하면서 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세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초반에 이상민 장관 정도는 정리를 해야 이게 민심을 수습할 수 있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라는 기류가 상당히 강했는데, 지난 의총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초선 의원이 막 그 오선의 원내대표를 네. 향해서 장관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뭐 하는 거냐, 뭐 이제 네. 이렇게 되면서 기류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용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뭐 용산소방서 이렇게 용산 안에서의 문제로 하고 큰 틀에서의 서울시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야3당이 국정조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박순애의 길을 갈 수도 있다. 박순애.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재선 위원장님. 저는 사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퇴는 해야 이상민 되는데, 장관은 사퇴는 예. 하셔야 된다고 예. 보는데 이제 시기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장 물러나라 하면은 속은 좀 시원한데 실제로 해결되는 거는 없다. 네. 적어도 엎질러뜨린 물은 주워 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걷어내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언젠가 그러니까 뭐 너무 멀지 않은 시기내 이 이태원 참사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나서 됐을 때 그다음에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사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당장 물러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상민 장관이 만약 버티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민주당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상민 장관 뭐 좀 대통령 의중도 뭐 관계가 있지 않을까 되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희생자 명단 공개 부분입니다.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공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비판이 좀 목소리가 있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에 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 공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쪽의 이 언론하고 이제 단체가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 이 공개하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소수의 유가족들이 좀 정보 교환도 하고 상의 좀 하게끔 유가족은 모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전혀 정부가 협조 안 해준다. 알려주지도 않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 원인은 유가족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싶은데 그 장을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던지 방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이 진보 언론하고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로 접근하면 되는데 제가 세월호 때 문제를 좀 찾아보니까 세월호 때 같은 경우는 안산 단원고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희생자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원고 중심에서 모이게 된 거예요. 학부모잖아요. 학부모들이니까.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 단원고 내에서도 좀 유족 그 정보 달라고 하면 그때도 안 줬다는 거예요. 정찰 정부가. 근데 계속 싸웠대. 그 학부모 싸워서 그러니까 결국 싸우다 보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단원고가 아닌 사람들도 이제 모이게 돼가지고 뭐 한 달 안에 이제 유족협회가 나온 거거든요. 가족 활동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글쎄요, 국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저 법무부 장관한테. 유족들이 모이고 싶은데 협조를 해줘라. 저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문제 해결될 거고 유족들이 모이다 보면요 그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문제들이.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유족 명단 공개도 공개지만 유족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결국 세월호 때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정부 주관 부청에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와라 그래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이 팽목항에서 추모식을 하고. 각자에서 다시 두 번째 추모식을 할 때 이미 다 공개가 됐어요. 그때는. 명단 다 공개됐고 위패 다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근데 또 이렇게 막 좀 파렴치한 거 아니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근데 저는 변희재 대표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데 주객이 좀 전도됐다. 선호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이 명단 공개가 지금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모님들 또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논란 가슴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상황일 것이고 특히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20대 청춘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 유족들이 이게 지금 상황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뭐 명단을 공개하니 많이 이게 별로 중요한 쟁점이 아니고요. 이제 핵심은 이제 전수미 변호사 제가 취재를 좀 했는데요. 지금 그 유족들 한 10여 분하고 같이 그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분인데 담당 대리인이죠. 그 유족들이 상당한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연락을 취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족당 2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긴 하는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 이런 게 아니라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냥 걸어가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내려서 걸어가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이런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고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용산 소방서장이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족들이 좀 소통을 하고 하는 것을 행안부가 좀 마련해 달라라고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소식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회적 참사를 우리가 어떻게 국가가 공유를 하고 국민이 어떻게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추모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지수 위원장님.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공개하는 것과 유가족끼리 연락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문제다? 그럼요. 예. 행안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유가족들끼리 연결할 수 있는 뭐 통로나 언론을 마련해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고 언론이 비판한다 그러면 행안부도 받아들일 내용이 있겠지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유가족들에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유가족이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도 다수의 유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보도 이후에 명단이 지워졌잖아요. 유가족들이 네. 요청에 의해서. 그럼 다수의 유가족들은 공개 자체를 꺼려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아니고 그 공적 자료를 어떤 모 매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보냈어요. 저는 네. 이게 이제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언론 보도 매체가 그걸 할 권한이 있나요? 저는 권리가 있나요? 심지어 그 유가족들의 명단을 공개한 그 방송에서 뭐 떡볶이도 먹고 뭐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도 있죠. 네, 저는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언론을 봐야 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세월호 참사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우리 여객선이 침몰됐던 사고라든지 여기에서 명단이 공개됐던 것은 당시에는 사망자 내지는 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아하, 예.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인양되는데 수개월이 걸렸고 누가 부상자인지 누가 사망자인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사망자 명단이 이미 행안부 내에서 정리가 됐고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세월호나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들이 있었어요. 네. 니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럼 몰상식한 몇 명들이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능욕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명단을 함부로 공개하게 되면 이름을 특정해서 멸시 내지는 뭐 조롱을 당할 수 있는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번 명단 공개는 정말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도 성급하게 요구를 했고 네. 그 뭐 언론 매체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거를 뭐 아무런 생각은 아니었겠죠. 몰상식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공개를 해버린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변호할 수도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2차 가해라 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법적인 부분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지금 명단을 공개한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해하려고 올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유족들의 궁금증들 이제 같이 이제 활동하는 부분들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도로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그럼 그 유족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짓밟고 뭐 퇴폐 향락에 빠졌다 마약을 했다 전부 다 사실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보수 쪽 이 아, 유튜버들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했던 약물로 다 중독돼 죽었다는 영상이 떠 있어요 아직도. 그럼 한동훈 장관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요 왜 그 사람들 왜 구속 수사 안 합니까? 완전히 대놓고 그냥 모욕하는 영상들 아직까지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따로 잡으면 되는 거지. 명단을 올린 쪽에서는 그걸 유도한 건 아니니까. 네, 10초, 예.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재난 방송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40조 3항에 네. 따르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네. 재난보도 준칙에도 피해자 보호나 신상 공개에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크킹 오늘 또 시간은 많이 했지만 또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뭐 알찬 내용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섭, 장윤선, 변희재 대표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